저는 대구광역시에서의 그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제 코로나19 환자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던 병상 부족, 이걸로 인한 입원 대기, 또 입원 대기자를 또 분류해야 될 어떤 필요성, 그리고 입원과 입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울러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수기로밖에 할 수 없었던 정보 체계의 다양한 정보 체계들을 소개를 해주셨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느꼈던 크리티컬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들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이 갖춰야 될 요건들, 그리고 실제 경험한 바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해서 세 분 발표를 끝냈고요. 이어서 이제 네 분의 토론자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아까 그 소개를 주신 것처럼 동아의대의 손현진 교수님, 충남의대의 남혜성 교수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오유미 팀 실장님, 그리고 호목 전국보건소 협의회장님, 이렇게 네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그 순서는 어떻게 허목 회장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할까요? 예, 예, 저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진행 발언입니다. 한 분당 5분씩 이렇게 시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발제를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코비드-19 이 부분은 사실은 비대면 사업에 대해서 박선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코비드-19의 전국적인 이제 상황이 또 차치하고서라 각 지역별로 발생 규모가 다 달랐고, 또 유행 시기라든지 또 대응 전략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전면 폐쇄된 곳도 있고, 또 업무를 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 전주 같은 데는 8월 14일, 8월 달부터 업무가 중단됐던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톡방에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떻게 할 거냐, 또 연말에 또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복지부가 회의할 때 행안부 평가 지표를 전체를 유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행안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예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을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끌고 가야 되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보건소라는 그 큰 일들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어떤 서비스는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비대면 사업이 이제 될 수가 없었죠. 이제 워낙 사업 이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례집 보면 알겠지만 많은 이제 우리 소장님들과 그 보건소 직원들은 고민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했는데, 그 실상은 지금 보건소의 그 모든 직원들이 코비드-19 업무에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이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메인 업무는 감염병이다. 근데 이제 부가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직원들이 막 그 좀 항의를 컴플레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면 사업은 어차피 힘드니까 비대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뉴딜 사업의 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이 코로나 물론 포스트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달라지겠지만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이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대면도 해야 되고 비대면도 해야 되고, 이 사업들이 굉장히 로딩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이런 걸 해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학회도 지금 우리가 비대면을 하지만 우리 스태프진들 더 고생하듯이 우리도 비대면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이제 투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도 제가 이제 그 상담의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불과 170명, 200명 하는데도 그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제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오히려 대면 사업보다는 지역 간 보건소 간의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기나 어떤 앱이나 새로운 게 대한 어떤 얼리 어댑터가 있는 보건소는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보건소는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혀준 인력들의 어떤 전자기기에 대한 활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례집을 제공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건상 교수님 그 우리 지역사회 로컬 시티에서 이제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본 경험 바로서는 이 보건소가 굉장히 그 로컬 시티 수준에서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지역 가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또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8월 20일입니까? 20일 이후에 이제 그 10개 팀으로 이제 구성한 것은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 하반기에 재차 유행이 왔을 때는 모든 보건소가 이런 시스템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각 역학 조사팀별로 책임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방역자문위원회도 만약에 지금 그 많은 보건소가 안 하고 있다면 좀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런 것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중정 교수님께 대구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현장에 대구시청에 방문했을 때 우리 이중정 교수님도 보면서 정말 애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선별 진료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디메 팀의 응급 상황 때 보건소 선별 진료소 기능을 하듯이 시지금은 각 시도별로 이제 선별 대응 팀이 있습니다.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되는데 이 사태가 대구처럼 너무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그 기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의 어떤 뭐 공공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한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우리 대구시 감염병 위기 정보 시스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런 시스템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은 이 중원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정보 시스템이 있고 지방의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방의 이 위기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 직원들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정보 가공을 지금 우리 질병 보건 관리 시스템 보면은 정보 가공이 어렵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딱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좀 가능한지 하는 부분하고 혹시 그 대구 지역의 우리 감염 위기 대응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서 혹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쭈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전 순서대로요. 다음은 동아대학교 손현진 교수님께 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동아대 예방외교실 손현진입니다. 공근상 교수님 그 발표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중앙 정부보다는 지역 정부가 훨씬 의사결정이 빠르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서 조직을 빨리 재배치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에서 빨리 대응한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중정 교수님 발표해 주신 그 대구 사례 같은 경우에 이게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많은 지역에서도 보건소 단위, 시도 단위에서는 엑셀과 카톡이 거의 대부분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우리가 뛰어난 IT 기술로 코로나19를 극복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아직도 식중독 역학조사할 때 종이에 설문 받아가지고 엑셀에 입력하시는 보건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은 철저하게 질병관리청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질병관리청의 필요에 맞춘 시스템인 것 같고 지역의 수요는 거의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서버가 중앙에 한 대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 단위 그 감염병 대응 수준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서버가 있고 지역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중에 중앙에 보고해야 될 정보만 보고가 되는, 그러니까 중앙과 지역이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분리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많은 시도에서 각자의 어떤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양쪽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보건소의 이중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좀 시도 단위 정도까지는 서버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대응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도 사실은 전국에서 뭐 각 지역에서 각 지역의 자원과 네트워크로 다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이 뭐 전국에서 산불 나면 뭐 소방 헬기하고 소방차 전국에서 다 동원해서 불 끄는 그런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 중심의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스템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 수도권 중심의 사고나 자원이 다 집중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단적인 예 두 가지로 부산에서 겪었던 것은 그 항만 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항은 들어오면 검사하고 14일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항만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거든요. 열 체크하고 증상 보고만 하면 그냥 입국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부산항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선박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역을 해야 돼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납품을 해야 돼서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선원들은 검사 절차가 없이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공항은 14일 격리와 검사가 세트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항만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선박수리 노동자가 먼저 진단이 되고 거꾸로 찾아가 보니까 러시아 선박에 수십 명이 이미 감염돼 있더라. 이런 거꾸로 발견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부산항은 굉장히 특수한 특수성이 있는데 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중앙에서의 검역 매뉴얼이 빚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관리청이 생기면서 권역센터가 생긴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직 확대가 필요하지만 시도와 보건소의 조직 확대 없이 질병관리본부의 권역센터가 생긴 것, 그것은 뭐 거꾸로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그 조직 보강 없이 중앙만 계속 커지고 역피라미드 구조만 강화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충남의대 남혜선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남의대 남혜성입니다. 오늘 새 연자의 이제 발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결국 그 위기 대응 체계를 혁신하자. 이건데, 일단은 포커스는 지금 이제 보건소 조직 혁신, 그다음에 업무 조정, 이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되려면 그 유행 상황에 맞게 그 공식적으로 업무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의 보건소에서 이제 들어보면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그 난감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필수 업무하고 선택 업무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공식적으로 위기 단계에서는 선택 업무들은 제외하도록 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지침들을 내려주셔야 보건소 담당자들이 좀 더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조직 혁신과 함께 이제 업무 조정과 또 조직의 어떤 재구성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런 그 사업의 어떤 팀장님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교육의 어떤 강사로 좀 나서시면서
또 새롭게 이 조직에 합류한 그런 인력들이 원만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그 비대면 전략들을 소개해 주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현재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의 예산들을 편성해 냈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비대면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젊은 층에 대한 비대면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이다, 이런 방안들 제시해 주셨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그런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분들을 이제 등록을 해서 앞으로 연속적인 지속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고요. 또 발표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소 대면에 대한 어떤 전략들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노령층에는 결국에는 비대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을 거고 사업 효과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층에 대해서는 아마 최소 대면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걸 이제 보건소에서 적용을 하실 때는 어떤 사업의 기승전결을 좀 갖춰야 되겠다.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 방식에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기회, 그래서 요인들을 밝히고 그 경로들을 밝히는 거,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게 비대면이라든지 최소 대면으로 가면 사업의 대상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또 비대면에서는 또 최소 대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발표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동기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신 분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접했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비대면에 홈 트레이닝, 우리 홈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채널을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저에게 알려줘서 저도 거기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도 이 신체 활동을 위한 어떤 욕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들을 발견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먼저 동기 요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것.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어떤 일단 비대면으로 하면은 개인별 어떤 맞춤형 어떤 컨텐츠들을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별 동기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걸 개인별 어떤 그 활동들이 또 집단으로 총화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말에서는 온라인 플러스 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만의 어떤 성과 대회도 하면 이게 개인별 성과들이 또 집단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컨텐츠 부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개발원에서 그런 그 컨텐츠 DB를 은행들을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 은행을 한번 유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권근상 교수님께서 이제 역학조사 체계의 어떤 혁신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아마 공감하는 걸 얘기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교대제라든지 그 비상시에 그런 것들을 그 체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오윤미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건강진진개발원 건강진진사업실장 오윤미입니다.
먼저 이 토론에 앞서서 오늘 앞에 여러 발표를 들었지만 어쨌든 아직도 코로나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하는 것들과 현재 대응을 보면 사실 앞서 두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것에서 이제 지역의 코로나 대응을 이제 단기가 아니라 그때는 즉각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남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우리 원이나 또 아까 박선희 팀장이 발표한 바대로 지역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면으로 나눠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을 얻는 것보다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환자의 대응 이후에 퇴원 이후에 물론 이분들이 또 일상적인 건강 관리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될 때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사업이랑 연계되고 또 이분들이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그리고 특히 대구 지역 중심으로 특별 재난 지역은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있으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 있으나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외부로 나가기가 어렵고 특히 병원은 방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되어 있는 혈압계, 혈당계를 다 배포해 드렸는데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요. 실제로는 이제 배포가 이제 1차, 2차 거쳐서 다 완료됐고요. 이분들이 집에서 자가 관리를 하고 좀 더 상황이 나아진다면 이제 병원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병원을 가는 것 이외에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또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도 연결되고 또 현재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일반 저희가 앱을 쓰고 있는데요.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어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퇴원 이후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저희도 마련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건강증진 전략인데요.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온라인, 비대면이 역시 강화되고 있으나 모두 이게 다 답일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비대면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적절한 조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사업이고 또 코로나에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했지만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물론 보건소가 업무가 과중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업무가 많이 모바일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면 사업이 최소화되긴 했지만 3번은 보건소를 방문해야 되고 시작할 때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한 것은 이렇게 긴급사항, 고위험 시기에는 비대면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모바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가 있는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또 혼합형은 장단점을 고려해서 또 이런 사업 개발 우리가 모형 마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게 이름을 보시면 1차적으로는 사업 간의 예산, 칸막이를 없애고 사업 간의 연계를 추진했다 하면 이제는 사업 간의 융합이 일어날 시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결합돼서 이번에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이런 모델을 만든다든가 또 모바일이랑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서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모자관리 사업, 방문 사업을 결합해서 지금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사업이 다양화되고 또 융합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아무래도 온라인 비대면이 활성화되면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건강 형평성, 지역 격차, 특히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득
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디지털 사용의 미숙으로 정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적인 방법도 단순히 뭐 모바일 핸드폰뿐만 아니라 AI 또 사물인터넷 IoT를 활용해서 노인들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좀 자동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AI IoT가 거기 지금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은 모바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편할 테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시는 또 건강 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일선에서 담당자들이 편리하고 또 효율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저희가 사업을 개발하고 실제로 성과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대상자를 관리하고 또 이 성과를 확산하고 또 이런 기기를 준비하고 대상자한테 전달할 때 제공자들 역시 효율성이 있고 편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매뉴얼을 개발할 때 같이 고려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빠른 대응에서 앞서서 말씀하셨고 또 발표자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플랜,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개발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과 함께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네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세 분 발표자께서 네 분의 토론하고 관련돼서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또 거기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장님 지금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바쁜데 이게 입력까지 듀얼로 입력을 해야 되면 상당히 문제겠죠,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많이 지금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아까 엑셀, 카톡 이렇게 주요하게 쓰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이 보안 문제, 그다음 개인 정보 문제, 그다음에 서로의 권한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상당히 이제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시스템이 이제 필수적으로 뭐 필요는 무조건 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남혜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에서 교대제라고 말씀하셨는데 10팀이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해체된 게 아니라요. 지금도 사례가 발생되면은 그 순서대로 계속 로테이션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도 지금 어제 저녁 때 그 외국인 환자 발생됐는데 그 새로운 팀이 맡아서 하게 되고 그 다음 사례는 또 형태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인사 이동이 있더라도 어떤 부서로 가더라도 그 팀은 다시 똑같은 인원으로 모집이 되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기기 등에 대한 다양한 또 비대면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저희 중앙청에서 노력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다음 필수 업무와 선택 업무로 나누어서 위기 상황 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 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더 추가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토론은 이제 여기서 맞추겠고요. 저도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신 걸 보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병원 같으면 CP 같은 걸 많이 활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광주나 전라남도에서 이런 코로나19 대응하는 걸 보니까 보건소별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도도 마찬가지고 시군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CP처럼 표준화되는 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지 그 해당 시도나 해당 시군구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좀 더 그 지역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비대면하고 관련된 전략들, 보건사업과 관련된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많은
전략의 어떤 사례들 그리고 그것들을 검증한 결과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유와 관련돼서는 역시 정보 시스템, 교육 시스템들이 같이 따라야 되는 이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오늘 그 심포지엄 8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